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강신 교수입니다. 어느덧 태풍도 물러나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자는 김태영 작가의 가짜 행복 권한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부쩍이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불행한 모습을 보이면 너 행복하지 않구나, 혹시 문제되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뭔가 가짜 행복을 쫓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짜 행복 권한사의 김태영 작가의 책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불행한 지구에 행복 열풍이 불고 있다. 2장에서는 돈을 쫓을수록 더 불행해지는 한국사회. 3장에서는 쾌락주의 행복론은 왜 엉터리인가. 4장에서는 심리학이 건네는 행복에 대한 거짓말. 5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6장 사회가 행복을 좌우하다. 7장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행복론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2021년도에 갈매나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김태영 심리학자의 저서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자는 심리학자로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였고, 제가 일전에 제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풍요중독사회, 자살공화국, 가짜 자존감 권한 사회 등 다수의 행복심리학 또 사회문제를 다루는 그런 저서를 꾸준히 출간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불행한 지구에 행복 열풍이 불고 있다는 주제로 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 왜 사니 물어보면 대부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행복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의 특성을 보면 먼저 행복은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 간다.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사람은 있지만 반대로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 한다. 나는 일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 한다. 여행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 한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행복은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행복은 삶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줍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익과 혜택을 주며 행복은 삶의 풍요와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또한 행복은 사고력과 창업성을 높여서 성공적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에너자이저, 엔돌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불과 몇 년 전부터 우리는 행복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확행이라든지 율로 이런 것들이 워라밸 이런 것들이 마치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런 것에 우리는 쫓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소확행이나 율로 같은 것은 저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소확행이나 율로 같은 행복이 행복산업이 만들어낸 가짜에 불과하다고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생존 불안 속에 쫓겨 행복을 경쟁하기보다는 생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좋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면서 북유럽 사회를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 자신의 의미에서 이기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행한 지구에 부는 행복 열풍으로서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대부분의 나라들,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GDP나 GNP가 급상승하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고통받는, 특히 그 중에서도 정서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를 수치로 살펴보면은 지구 인구 약 70억 명 중에서 전 세계 2억 8천 명이 우울증 환자가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도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어서 현재 약 100만 명 가까운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누렸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날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을 갈망하는 사회가 되면서 행복을 쫓다 보니까 우리가 쫓는 행복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물질 맞는 게 돈을 쫓다 보니까 남보다 내가 돈이 적으면 불행하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강박관념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서 갈등에 사로잡혀서 생존불안, 존중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경쟁사회에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사회로서 우리는 이미 제가 풍요중독사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생존불안과 존중불안 두 가지에 쫓기는 사회가 되었다. 특히 우리는 생존불안보다도 존중불안, 내가 타인보다 더 인정받고자 하는 존중불안에 쫓기는 다층 위의 사회라고 씁니다. 그래서 존중불안이 쫓기게 되면서 내가 타인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은 내가 그들보다 더 잘났고 더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는 하나의 징표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이 경쟁에서 승리한 어떤 징표로 변하게 되면서 행복 강박증이 생기게 됩니다. 너 행복하지 않으면 너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행복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또한 행복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공동체가 잘 사는 사회를 꿈꿨다면 이제는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기적 행복주의로 가게 되면서 최소한 내가 남들보다는 더 행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행복한 것을 우리는 물질적으로 증명하다 보니까 나의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나의 잘 사는 모습, 나의 멋진 모습, 과장된 모습, 우리가 포장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어떤 공허함 속에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어떤 본인의 과시적 허영을 같이 맞물리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너 루저구나 이렇게 하는 심각한 우리는 사회의 질병에 시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짜 행복은 결국은 우리는 행복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게 되고 돈은 우리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복경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은 인스타에 보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멋진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멋지고 크고 인테리어가 고가의 인테리어로 포장된 자신의 주거 공간을 자랑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남보다 멋진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내가 너보다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서로 경쟁사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서 봐서 나보다 훨씬 더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또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서로 우리가 계층 사다리로 올라가서 마지막 우리가 오징어 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서로 정말로 무한 경쟁 사회에 사로잡히는 우리는 그런 사회적 모순을 겪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제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풍요중독사에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각자도생 사회로 됐습니다. 각자도생 사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냉정한 사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네가 루저가 되고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잘못되는 것은 너의 잘못이 사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각박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는 각자 도생 사회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또 위계 간 갈등, 위계 내 갈등이 극대화되는 다층, 우리가 위계 사회, 다층, 우리가 불안 사회에 시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풍요중독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층 위계 사회이면서 풍요불화 사회다. 풍요하지만 불화가 넘치는 사회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자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행복할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내가 정상을 가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100억 부자는 1000억 부자를 부러워하고 1000억 부자는 1조 부자를 부러워하고 1조 부자는 100조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 탐욕의 끝이 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의 최정상에 있는 부자라 하더라도 최정상이 아닌 이상 언젠가 내가 여기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존중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빈자들은 생존불안과
존중 불안에 시달리게 되면서 우리는 생존 불안, 존중 불안 두 가지의 불안에서 시달리고 있는 불행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사회다 보니까 결국은 나만 행복하면 된다. 타인은 필요 없고 결국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우리가 항상 나만 행복하면 되는 사회인지, 우리는 IMF 또한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던 단합된 힘을 보여줬던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로 나만 행복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최근에 1세기 정도의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물질만능주의에서는 돈을 많으면 결국 행복할 것이다 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돈과 행복의 관계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스털린의 풍요의 역사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일정 수준의 소득이 넘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행복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스털린의 풍요의 역설입니다. 이를 우리가 통계로 분석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돈의 결별점이라고 해서 돈의 소득이 월 430만 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돈이 월 소득이 43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돈이 더 많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아주 넘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월 430만 원 넘게 된다면 행복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한국인들은 돈이 있으면 불안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회피하게 되는데, 특히 불안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이 없게 되면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자존감이 없고 존중불안을 당하게 되는데, 돈이 한 430만 원 될 때까지는 그런 고통을 해소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긍정의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돈이 월 43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간의 어떤 유교간 갈등, 유견의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믿는 기독교에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 실천을 우리는 꾸준히 실천했던 민족이고,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과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항상 사람 살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사람 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람 살려라고 했을까? 바로 그것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인데, 과연 우리 사회는 지금 사람이 소중한 사회인지 우리는 돈이 더 소중한 사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는 혹시 사람을 따질 때도, 사람을 구할 때도 이 사람의 돈의 가치, 이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과거 우리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사람도 돈으로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는, 우리가 등가 원리에서 계산하는 것은 아닌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저 개인적인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자, 그래서 행복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을 보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구상의 다른 나라에서 행복한 나라들을 대개 보면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보면은 물질적인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돈은 그저 사람들을 타락시킬 뿐이라는 아이슬란드의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또한 바누아투라는 아주 작은 그 나라의 섬나라 사람들은 풍족하지는 않아도 지금도 이 집에 사는 가족들이 함께 먹고 지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내게 돈은 그리 큰 의미가 아니라는 이런 바누아투족도 있고, 또한 덴마크 사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북유럽 3개국의 하나인 덴마크 사람들은 보면은 물론 돈은 참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관계라는 이런 관계와
여유, 느림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 사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물질적 만능을 추구하는 가짜 행복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우리가 쾌락주의 행복론은 왜 엉터리인가라는 저자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이대 담론을 보면은 행복은 크게 우리가 금욕주의 행복론과 쾌락주의 행복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 행복론은 현대 자본주의와 궁합이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금욕주의에서는 모든 소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소비를 억제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와는 절대적으로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로 쾌락주의 행복론은 현대 자본주의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행복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행복산업의 심리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행복론입니다. 이들은 쾌락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되고 소비를 장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계속해서 소비하는 것이 행복이 늘어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쾌락주의 행복론에서 행복은 바로 행복은 쾌락이라고 보고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비. 우리가 쾌락과 고통은 반대죠. 쾌락이 증가하면 그만큼 고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몰핀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통이 있을 때 몰핀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쾌락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쾌락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적응이 되면서 더 나은 쾌락을 요구하게 되고 우리는 피폐해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카콜라에서 우리가 코카콜라 회사에 행복을 여세요라는 마케팅 광고를 보면은 코카콜라 뚜껑을 타서 지금 당장 코카콜라를 마시면 당신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코카콜라를 마시도록 광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카콜라를 마시게 되면 시원한 갈증을 해소가 되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코카콜라를 그러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타서 마셔야만이 행복해지는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를 조장하는 억지 행복론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쾌락주의 행복론의 문제점을 보면 행복은 순간적인 쾌감이 아닌 지속적인 무엇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쾌락도 있지만 지속적인 무엇을 더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됩니다. 또한 쾌감의 효과는 반복될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몰핀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의 어떤 그 적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쾌락 추구는 우리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몰핀을 많이 맞는다고 해서 마약을 많이 한다고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죠. 또한 쾌감의 질을 우리는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도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인할 때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연쇄살인마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행복비법에서는 쾌락만 추구하는 것이 최고라면 과연 우리는 돼지가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4장에서 또 심리학이 건네는 행복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저자는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심리학의 행복 이론이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5대 4대 1 원칙이 있죠. 유전이 50%, 그 다음에 개인 성향이 40%, 환경이 10%이다. 그래서 네가 유전적과 환경은 네가 바꿀 수가 없지만 개인의 마음가짐을 바꿔서 당신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류보머스키와 일행들이 주장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으로 여러 가지 큰 오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 개념을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한테 내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북유럽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보다 유전적으로 훌륭하고 환경적으로 훌륭한 것이 이것은 우리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행복의 집단차를 외면하는 개인적 행복의 차이만 고려하는 그런 행복산업의 피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는 불행한 자들 스스로 탓하게 합니다. 실제로 불행한 자들이 본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본인의 마음가짐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 딱 공동체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불행한 자를 스스로 탓하게 하는 우리가 각자 도생 사회를 주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행복을 무한적으로 경쟁시킴으로써 행복이 어떤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도록 변질시키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근력 운동을 위해서 아마 바벨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바벨을 통해서 상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서 했지만 근력이 없어서
많은 바벨을 이렇게 올리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벨을 이렇게 들을 때 내가 하나하나 무게를 쌓을 때마다 우리는 네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본인의 체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더 이상 바벨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엽기를 드는 것이 고통스러울 경우 우리가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엽기에서 바벨의 무게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 고통에 대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하는데 시험으로 우리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억지 논리를 부리는 것이 바로 엽기를 들 수 없는 사람에게 네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엽기를 들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심리학자 데이비스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5장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서는 저자는 행복을 좌우하는 몇 가지 조건에서 우리는 행복의 그동안 주관적 조건만 따졌는데 행복의 객관적 조건이 더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뤘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행복의 객관적 조건에는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라든지 즐거운 노동, 건강한 몸과 마음, 훌륭한 공동체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집단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행복의 주관적 조건에는 건전한 사상, 지식, 문화, 개성 등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행복의 주관적 조건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된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노동을 할 때 즐겁다는 생각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해야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자본만능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에 따라서 귀천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순수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모두 동등하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돈으로 모든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도 돈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가 노동을 동일한 노동으로 또 사람에게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아마 모든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자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자는 행복전염론을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행복전염론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려면은 내 친구가 행복하면은 내가 15% 행복하고 나보다 또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은 10% 행복하고 또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6%가 더 행복해진다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주장을 저자는 강조하고 이런 것처럼 집단이 행복해야 우리가 공동체가 행복해야 개인이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공동체는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사로잡으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멀리하고 있다고 저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이 타인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불행한 사람은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그들에게 능력밖에 이르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했기 때문에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타인은 친절하게 대할 수 없다. 결국은 공동체가 훌륭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죠. 또한 사랑과 신뢰 없이는 행복도 없고 존중 없이는 행복도 없다. 또한 삶의 의미와 가치 제공은 우리가 돈보다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행복을 낳는다. 결국 내가 행복하고 집단이 행복하고 서로 행복한다는 행복의 전파 이론을 저자는 굉장히 강조하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큰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결국 이제 사회가 행복을 좌우한다. 그래서 사회적 행복과 개인적 행복.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적 행복만 추구했는데 사회적 행복도 중요하다. 그래서 집단이 행복해야 그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행복할 수 있고 개개인이 행복해야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도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서로 뭔가 다층이계 사회로 서로 돈을 벌려는 이기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집단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하는 사회로 개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우리가 나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내 옆 사람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했을 때 나도 행복하다는 집단 행복주의로 우리가 뭔가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7장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행복론으로서 이제 저자가 우리 사회에 전하는 제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제안하는 소확행이라는 것은 저자는
소소한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복 기만인데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매달 430만 원 정도의 돈을 벌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최대한 잘 지내고 건강한 소규모 공동체를 찾아서 그곳에 참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 챙김이나 심리상담을 활용하고 매사의 상황이나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참 안타깝게도 제일 마지막 문구가 이해는 되지만 참 우리 사회의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소확행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남지만 또 일리가 있는 또 주장이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해보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을사오적인 이완용과 또 히로부미를 총살한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있을 때 결국 어떻게 보면 훨씬 오래 살고 돈을 많이 번 이완용이 과연 행복하고 아니면 안중근 의사가 불행한지 아마 모든 사람이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안중근 의사를 훨씬 사회에 귀한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이런 대의적 명분보다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가 행복으로 쫓는 그런 물질만 능력, 가짜 행복론에 우리는 물들지 않나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이 얼마나 사람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룹을 모아서 이렇게 좌측에 있는 물고기를 10분 정도 보여준 그룹과 돈을 이렇게 10분 정도 보여준 그룹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분 모니터 시청 후에 타인이 도움 요청했을 때 이렇게 물고기를 봤던 그룹의 사람들은 약 2분 26초 동안 도움을 도와준 반면 돈을 본 사람들은 1분 8초밖에 도움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에 우리가 항상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적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의 가짜 행복론에서 벗어나야 될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면은 이런 사진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의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과 대화를 했을 때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은 becoming, 어떤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실천해야 되는 비행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의 책을 통해서 무한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책자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